하석배의 행복한 오페라.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원래 이 시간은 메조소프라노 우리 백버드 백재은 씨가 함께한 날이지만 지금 출타 중이셔서 또 우리 오늘 한국의 테너를 대표하고 세계의 테너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왕년에 정말 세계적인 이 테너 목소리를 자랑했던 우리 하석배 이 학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의 또 교수신 우리 하석배 테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또 푸른색으로 이렇게 네. 멋지게.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져서 늘 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유학하셨기 때문인가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얼마 전에 가서 거기서 또 사와서 네. 어쩐지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또 백재은 씨가 출타 중이어가지고 예. 이거 또 기회다 이러고 오셨잖아요. 잘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재은 그렇죠. 씨가 네. 이렇게 좀 잠시 어디 갈 때마다 네.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분 좀 자주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지난번에 네. 베이스 예. 함석헌 씨도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네. 자, 아주 훌륭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백재은 씨가 또 다음 주에 잘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테너의 비밀, 네. Il segreto di tenore 예. 라는 제목으로 네. 이 테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너, 일단 예. 테너라는 뜻부터 좀 테너란 이태리 말 어원을 찾아보면 예. 보통 뭐 소프라노는 소프라 높다는 뜻이죠. 소프라. 예, 바소는 낮다는 네. 뜻이고 메조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반, 메조가 반이니까요. 뭐 바리톤은 중간 소리 뭐 그런 뜻인데 테노레만 네. 다른 단어를 씁니다. 늘어뜨리다, 떼네레. 고음을 늘어뜨리다. 당겨서 늘어뜨린다는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테노레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사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뜻입니다. 오. 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아니, 믿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지금까지 저는 테너에 그냥 그렇게만 그냥 받아들였지 네. 이런 뜻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왜냐하면 고음을 길게 내서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거 한번 내주시죠. 아니요,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준비를 안 하고 왔고. 예. B 플랫 안 되시나요? 요즘은 잘 안 됩니다. 예. 요즘은 라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예. 나이가 있다 보니. 네네. 근데 굉장히 오늘 비장의 음악들 본인이 네. 좋아하시던 그런 음악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네. 사정으로 뭐 음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유튜브로 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오늘 이렇게 골라주신 분들은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인가요?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집에 CD가 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자켓은 있고 네. 안에 내용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많은데. 두 번째 CD에 집에 들어가 있던 네.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가수들을 끌 모아왔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방송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방송에 잘 소개가 안 되는 분들이라서 오. 저도 뭐 신선한 것 같아서 네. 선곡을 해왔습니다. 우리 방송을 자주 들으시나요? 저 출퇴근하고 중간에 회의 있는 시간에 딱 그 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분, 20분씩 가끔씩 지나가다 듣고 그렇게 이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 목소리들이 안 나왔었군요. 그렇죠.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세페 베르디 음악은요. 콘서바토리오. 네. 그 유서 깊은 곳에서 네. 선생님은 누구셨나요? 그때 당시는 제니 암벨트 선생님이라고 오. 거기서 교수님도 배웠고 네. 저는 교수님이 한 네 분 계셨는데 예. 밖에서는 예. 지아친토 브란델리라고 하시는 오. 뭐 세계적인 테너 예. 분한테 한 13년 정도 예. 배웠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가장 사랑했던 네. 그런 테너라고 합니다. 이유는 박자가 정확하셨거든요. 어. 테너들이 박자 잘 안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지휘자들이 주도권 뺏기기 싫어서 네.
하여튼 테너들은 항상 그 지휘자 불화설 때문에 많이 네. 옮겨 다니고 하는데 이분은 스칼라에서 오랫동안 지휘자랑 아주 잘 사이좋게 네. 지내셨던 그런 분이고 네. 저보고도 나중에 음악계에서는 지휘자랑 사이좋게 지내라 항상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첫 번째 골라주신 분은 독일 분인가요? 저는 유학을 가기 전에 네. 음반으로 이분을 만났었는데 네. 지금도 그 저는 회기동에 같이 뭐 학교 네, 네. 비슷한 데 계셨는데 네네네. 회기동 자취방에서 네. 이 음반 듣고 정말 밤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인간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야, 저도 참 대학교 때 이분의 음성을 제일 네.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또 프리츠 분들리히의 음성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리츠 분들리히의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프리츠 분들리히의 가장 뭐 대표적인 곡이죠. 네. 마술필에 나오는 This Bildnis 네. 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This Bildnis ist bezaubert schön. 네, 맞습니다. 이 정확하시네요. 추상화는 너무나 아름다워. 맞습니다. 라고 네. 하는 파파게나가 아니라 파미나의 모습을 그렇죠. 딱 이제 그 뽀샵한 네. 추상화를 보고 우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 예. 문더리히 목소리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에인젤릭 보이스다, 천사의 목소리다, 또 irreplaceable 보이스다,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다 이런 네. 평가를 받는데 이분의 장점은 뭔가요? 또 보통 독일 성악가들 유심하게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소리가 이탈리아 소리처럼 맑고 네. 진하고 곱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네. 이탈리아 사람들도 더 목소리가 맑고 아주 밀도가 깊고 네. 그러면서도 아주 독일 딕션을 정확하게 했겠죠. 독일 분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독일 오페라계를 세계적으로 네. 가장 빨리 네. 대중화시킨 예. 그런 성악가지 않나 해서 예, 저는 오늘 이분을 제일 첫 번째 테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야, 이 정말 깨끗한 미성의 정말 대표작 맞습니다. 심볼이라고 네. 할 수 있는 프리츠 분덜리히의 음성 함께 들어보겠고요. 칼뱀이 주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녹음입니다.
천사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라고 불린 독일의 프리츠 분더리히의 음성으로 이 마술피리 네. 가운데서 This Wildnis ist bezaubernd schön. 이 추상화는 너무나 아름다워. 파미나의 모습을 보고 아주 감격해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사랑에 빠지죠. 그렇죠. 요즘 금사빠. 이런 남자 목소리 없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듣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음반을 계속 모아서 들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지금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세상도 일찍 떠났습니다. 네. 36살인가 맞아요. 세상을 사고로 떠났었는데 그때 아주 전성기 때 녹음을 더 못 남기고 뭐 초기 녹음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남아 있으니까 네. 예,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이제 그 프리츠 분더리히가 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네. 뉴욕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마술피리의 타미노 바로 이 역할을 네. 하려고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 별장에서 그렇죠. 낙상 사고 이 전화 받고 나서 네. 뭐 계단 내려오다가 네. 그 이 구두끈이 풀려 있었는데 그거에 밟아가지고 네, 너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네. 세상을 떠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슬픔. 있고 네. 또 여성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네네네. 뭐 너무 유명한 오. 성악가였고 특히 테너들은 또 그 여자 문제 빼놓을 수 없죠. 네. 인기가 워낙 당대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오. 그렇게 돼서 다른 그 남자 부인의 남편한테 네. 사살당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정말요? 예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까 장일보 씨 말씀하셨듯이 낙상 네. 사고로 네. 지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갈 때 좀 예. 걱정을 했다 그래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그렇게 큰데 그렇죠. 나의 목소리로 좀 작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테너들 특징에 보면 네. 지금 뭐 테너들 말씀을 또 제가 좀 들어야 되는데 네. 목소리가 아주 미성이고 네. 아주 더 고급스러울수록 음. 볼륨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볼륨이 큰 성악가들은 또 다른 네. 기술을 쓰기 때문에 목소리 큰데 방송이나 이렇게 레코딩 남기면은 네. 목소리 조금 탁하게 들리죠. 아. 근데 실제로 들으면은 또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때 당시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던 성악가들도 네. 레코딩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성악가들이 또 레코딩을 안 하게 됐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루소 같은 경우도 네네네. 엘리코 가루소도 네. 엘리코 가루소도 더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았었는데 녹음 당시 녹음 SP판 녹음 기술에 네. 그래도 목소리가 가장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목소리 남았기 때문에 예. 엘리코 가루소가 유명해졌고 그런 스타일들이 계속 레코딩 그다음에 LP판 그다음에 CD 네. 그다음에 지금 영상까지 넘어오면서 네. 성악가들의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면서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 개발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렇죠, 네. 성악가 테너의 발달사가 또 같이 움직였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놀랍네요. 공부할 때 네. 그런 계시던 옛날 대가 교수님들 찾아다니면 네네. 꼭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녹음할 때는 이렇게 기술을 써야 되고 실제 공연할 때는 다른 기술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분들리도 걱정했던 게 자기가 있던 그 뮌헨이나 독일의 네. 남부 극장은 객석 수가 800석이나 1000석을 아마 왔다 갔다 했을 네, 겁니다. 네, 당시 메트로폴리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음향도 이렇게 기술을 잘 쓰는 성악가들, 이탈리안 성악가들 위주로 네. 설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기술이 뛰어난 성악가들은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나오고요. 조금 기술이 잘못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관객들이 평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았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석배 선생님 본인은 그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국립오페라단 시절에 이렇게 우리 노래 끝나고 이제 자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정훈수 단장님이 그때 제가 하석배 선생님 참 너무 미성이고 좋아요 그랬더니 미성이 아니라 버터 목소리라. 바다 목소리 볼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전성기 때 한국을 좀 들어와서 그때 한국 무대 좀 썼었는데 많이 쓰셨죠. 예. 저희들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때는 그 정통 무대형 목소리 보체 임포르탄테라 그래가지고 보체 테아트랄레라 그러죠. 극장식 기술을 쓰는데 그 기술을 쓰면 사실 동양인한테는 무리가 많이 왔었습니다. 당시 같이 다니던 동료 같이 성악가들도 목도 많이 상하고 운동선수를 지금 부상당하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을 한번 뺏어 보겠다고 이탈리안 기술을 진짜 밤도 새보고 많은 선생님들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잠깐 반짝 구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지금 분들리 마음도 저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성악가들도 그 공부하려고 지금 외국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술들은 아까 비밀이라 말씀하셨는데 비밀이 아니고 다 알아도 실천을 못해서 해결을 못하는 그런 테너들의 아픔, 비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테너들 우리 이제 그 역사 좀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분들리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건 이제 뭐 번외로 너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부터 이 테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통 작곡가 오페라 보면 벨리니, 빈첸조 벨리니나 도니제티 로시니 시대에 보면 성악가들 진짜 이제 테너의 고음이 나오는 곡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전에는 그런 성악가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기술을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립을 못했었는데 그 스페인 팜플로나 지역에 가면은 줄리엔 가이아르라는 테너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한국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외국 스페인에 가면 그 기록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벨린이나 도니제티한테 영감을 준 그런 성악가입니다. 하이시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이시를 냈다 그러죠. 아주 가성대가 아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하이시가 나오는 그런 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탈리아 뭐 도니제티나 그다음에 뭐 로신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그다음 뭐 베르디 넘어오면서 그런 B 플랫이나 B 도 같은 뭐 디퀄라 B라도 그렇고요. 그런 도가 많이 나오는 곡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닌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그 음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탈리안 기술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밀인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기술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뭐 길게 하지 못하는 짧게 나오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좋아했고 대중들은 그걸 또 흉내를 못 내니까 또 사랑하게 되고 극장에서도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그 테너들을 들으려고 막 다녔고 그때 아마 그러면서 지금의 그런 방송이나 그런 문의 연화 산업이 아마 기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너의 역량이죠 다. 그렇군요. 그 테너의 이 역량으로 요즘 그 오페라가 뭐 흥망성쇠가 뒤집힌다고 할 정도로 테너가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테너의 음력 때문에 그런 작곡자들이 곡을 만들었고요. 그 곡이 대중적으로 이제 하이시를 내는지 못 내는지 그다음에 그 고음을 어떻게 빛깔을 만드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작곡자들이 또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곡을 쓸 때 어떤 곡을 쓰는지 성악가들하고 계속 협의도 했고 그래서 성악가들 역량이 많이 들어간 곡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주 역량이 뛰어났던 그런 테너를 이제 소개해 주실 건데 이분은 한국 분이신가 봐요. 유 씨예요? 유 씨인데 스웨덴 유 씨입니다. 스웨덴 유 씨예요? 스톡홀름 유 씨. 버들 유자 쓰시는구나. 유시 비올링이라는 테너인데 이 사람은 많은 성악가들 중에 성악가들이 인정하는 성악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배웠던 지아친토 브란델리 선생님께서 독일에서 텐테너라는 무대를 서게 됐었대요. 스칼라도 가고 뭐 코벤트 같은 가수도 가고 메트로폴리탄 가수 다 모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시 비올링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답니다. 근데 발음도 좀 이상하고 이탈리안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궁금해서 들으러 갔는데 정말 음반보다 훨씬 더 맑고 고운 수준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유시빌링의 목소리는 그때도 그 선생님 말씀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테너의 목소리였다. 그런 말씀 남겼는데 음반으로 레코딩으로는 그 특징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가장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이 사람의 특징이 잘 잠겨 있는 네. 그런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유시 비올링 참 그 네. 대학교 때 듣고 와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사실 고급스럽더라고요. 유시 비올링 모창 가수가 많이 나왔었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사실은 유시 비올링을 모창을 했다고 본인이 자기는 유시 비올링을 똑같이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침대 머리맡에는 이 사람 음반이 계속 돌아오고 있었다. 본인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그 저녁 9시에 네. 그 이제 음악 정원 예. 진행하는 황우창 씨. 황우창 씨도 가장 좋아하는 테너가 바로 이 유시 비올링입니다. 그렇죠. 이분도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네. 그 스테레오 시대하고 네. 저희들 넘어간 디지털 시대 레코딩을 많이 남겼을 텐데 네. 이분도 49살에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네. 예. 그 이야기는 요 곡 듣고 알겠습니다. 또 하죠 뭐. 곡 듣기 전에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선입견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 벌써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자, 테너 유시 비올링 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이 테너의 음성으로 마파리 뚜타모르 이 마르타 플로터의 마르타 가운데서 이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파리 뚜타모르. 사랑하는 나의 맞바리 뭐 이렇게 나온 앞발이죠. 예. 앞발이. 미 앞발이. 근데 이게 이제 독일어 제목도 있잖아요. 원래 독일어였는데 독일어로 하면 발성이 망가져서 이탈리아 사람이 맞바리 이렇게 이자 발음을 모으기 위해서 발성적으로 이렇게 곡을 붙였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해요, 그죠? 예. 빠사조 넘어가는 부분이 훨씬 좋죠. 빠사조 얘기 또 끝나고 네. 해보겠습니다. 자, 닐스 그레빌리우스가 지휘한 RCA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야, 아주 기품 있게 흐르다가 난 마지막에 폭발하는군요. 역시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역시 역시 유시 비올링입니다. 유시 비올링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술이 없으면 본인이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유시 비올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그 아버지는 중창단 아마 4살 땐가 만들어서 유시 비올링 사중창단 만들어서 집안끼리 다니다가 다 이제 뭐 가수 생활 안 하고 유시 비올링 남아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는데 이렇게 본인이 천재적이고 5개국어를 다 하고 모든 악보는 다 외워서 뭐 자기가 사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완벽한 성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을 또 많이 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좋을 때 나쁠 때 그런 그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조금 전에 콕 듣기 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고 약간 정신적인 질환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병원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 쪽이 엄청 부풀러 올라와 있었대요. 그런 스트레스성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4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시 비올링이 이제 그 공연 끝나고 그 이제 막 엄청 떨고 막 이랬으니까 그거를 술로 달래려고 막 이렇게 뒷골목에서 막 이렇게 마시고 그러다가 뭐 뒷골목에서 이렇게 쓰러진 채 발견되고 뭐 이런 것도 많았다고. 위스키 하루에 한 병씩 먹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치료도 받고 했었는데 다행히 잠깐 건강을 좀 찾았던 게 2차 대전 당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공연 활동을 못했겠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잠시 쉬면서 건강을 좀 되찾았고요. 그때 여러분들 음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 비올링이 스웨덴, 노르웨이어로 된 가곡들을 많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민요도 그렇고 그때 전쟁 당시 스튜디오에서 그냥 본인이 시간을 좀 남으니까 이런 레코딩 남기게 되겠다 해서 어렸을 때 불렀던 가곡, 동요 같은 것도 녹음을 많이 했던 그래서 지금 정확한 이렇게 레이블로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외국 다닐 때 공항에 스키폴 공항 이런 데 가면 스톡홀름 공항 가면 공항에 유시 비올링 음반 엄청 많이 팔았었어요. 저도 거기서 샀어요. 면세점에 보면 뭐 그 나라 민요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참 그렇게 뭐 가구랑 나무 가구 같은 거 있죠. 그 헬싱키나 핀란드 가면 그런 가구 많은데 그런 가구랑 유시 비올링 그 음반은 꼭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시 비올링이라는 이 정말 훌륭하고 아주 그 고급스러운 이 품격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파바로티한테 그렇죠. 영향을 끼쳐서 약간 그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고음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빠사조 말씀하셨는데 이탈리안 빠사조는 사실 표시가 나면 안 되거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부드럽게 하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파바로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시 비올링은 탁 기술을 쓰는 게 딱 보이던데 그게 아마 이탈리안 성악가한테 레슨 받은 게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그쪽 북쪽식 그 지휘자나 코치들한테 받은 게 있어서 언어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모음 같은 것도 상당히 길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좀 이국적인 그런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마 그 이탈리안 기술이 아니어서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스톡홀름에서 이제 스웨덴 그 국립 오페라 거기서 이제 그 무대 뒤에 이제 아티스트 출입문 있잖아요. 그걸로 딱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유시 비올링 이 동상 얼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눈도 그 북유럽 사람이죠. 아주 초롱초롱하고 특히 입은 패션 보면 더블 자켓, 더블 양복 아주 잘 입고 다녀서 저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더블요? 그런 사진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많아서 저 대학교 때 또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라이나르 울풍하고 하여튼 이 그 스웨덴 출신의 테너로서 최고봉을 달렸던 유시 비올링이고요. 저는 지금 하석배 이 테너의 1998년 빌바오 국제성악 콩쿠르 시상식 역사적 처음인 한국인 3명 공동 1등 수상. 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존 서덜랜드, 또 루이지 알바, 이 아주 그냥 알바 잘하셨던 그 테너 중에서 정말 그 레제로 테너, 페루 출신의 루이지 알바. 그러니까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정말 그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질리타를 아주 뭐 기계처럼 했던 그런 성악가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는데 그때 우승한 사람이 바로 하석배 테너 하석배 테너 배재철,
바리톤 유동직 네, 세 명이 다 1등을 했어요. 3명이 그때 1등했는데 그때 네. 유럽 그 월드 페더레이션 뉴스에는 크게 나왔었는데 빌바오 굉장히 유명한 콩쿠르인데요. 그렇죠. 네. 그 우리로 치면 군대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성악 네. 콩쿠르였는데 네네. 그때 유럽에서 아주 큰 뉴스였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같았으면 뭐 뉴스에 나올 한국인이 싹쓸이했다 뭐 이런 나오고 했을 텐데 네네.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외롭게 그랬어요. 잘 모르셨어요. 한국에는 안타깝다. 아주, 뉴스가 나오지 않고 네네네. 저희들끼리는 그때 또 한국이 IMF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나름대로 저희는 또 외화도 벌어야 되고 네. 해서 그렇죠. 국위도 선정해야 되고 해서 네. 그때 하여튼 뭐 추억이 많은 그런 사진입니다. 페소로 그때 받았겠네요. 페소. 예, 페세타라 그러죠. 페세타. 예, 페세타. 스페인 아주 돈이 두꺼웠었어요. 그래서 봉투 저 손에 보면 다 봉투 하나씩 들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상장 아주 같은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날이 예. 생일날이셨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수상자 파티를 가는데 네. 존 서들랜드하고 그 루이즈 알바 선생님이 제 네. 생일이라고 네. 딴떼구리아떼 딴떼구리아떼 그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직접. 이야. 그 존 서덜랜드한테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들은 네. 분이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네. 옆에 배재철 씨하고 유동주가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증인도 네. 2명 있습니다. 네. 정인을 예. 다음에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 비올링 이렇게 목소리 네. 들었고요. 이번에는 진짜 이탈리아의 태양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렇죠. 나폴리 민요로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이탈리아 그러면 네. 이태리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네. 메트로폴리탄 심사위원이 한 말이 있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는 구두하고 스파게티하고 테너는 메이드 인 이태리에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테너에 관해서는 이탈리아 사람을 뭐 사실 뭐 어디다 뭐 다른데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조금 전에 분들리나 유시비올린 같은 또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테너 그러면 태양의 나라 이탈리아 예, 테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태양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뭐 모나코나 아니면 이 주세페 디 코렐리오 스테파노 예. 같은 사람들이 정말 태양 같지 않나 생각돼요. 아마 목소리. 가장 이렇게. 그렇죠. 네. 성악의 황금기를 네. 보낼 때 이 스테파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이분의 일화가 되게 많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시실리아 출신이었고 네. 나폴리에 좀 지내다가 밀라노에 와서 어린 시절 보냈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성악가가 되고 나서 항상 하던 말이 테너는 남쪽에 가서 폐를 태양에 태워야 된다.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마요르카나 아니면 남쪽 소렌토 쪽에 가서 아니면 시실리아까지 가서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서 폐를 태웠다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저도 유학 당시 꼭 한 달은 니스나 저 남부 바닷가에 가서 폐를 태웠었습니다. 오, 하필 그 내내. 프랑스로 가실 수 더 좋은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구경거리를 좀 찾아야 돼서 거기 모나코도 있고 네네네. 뭐 산네모도 지나고 해서 밀라노에서 한 4시간이면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 내려가기 좀 그렇죠. 벅차고. 폐를 태웠는데 그때 그분들 얘기가 남쪽에서 폐를 태우면 소리가 이탈리아 사람처럼 난다 그래서 지중해 소리라 그러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모델이 바로 이 주세페 디 스테파노. 예. 그랬었죠. 그리고 뭐 이분 노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모, 노래 이런 부분에서 그냥 탑 그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잘생겼죠. 네. 목소리 너무 좋죠. 음악성 좋죠. 마지막까지 장수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좀 안 좋게 네. 그 폭력배랑 격투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죠. 케냐에서. 네, 그렇죠. 그 집에 그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예, 그래 들었는데 전 세계를 돌면서 여자친구들이 마련해주는 거처와 여자친구들이 되어주는 그런 많은 서비스로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살다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리아 칼라스를 다시 무대로 불러들여서 그쵸. 예, 프랑스에서 그 두 사람이 했던 공연도 있고 그 공연이 계기가 돼서 한국계까지 와서 그쵸. 예, 한국에도 공연을 하고 간 걸로 기록에 일본, 남아 한국 있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세페 디 스테파노 맨 마지막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네. 바리톤으로 왔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네, 목소리 아까 제가 왜 그 발성 말씀을 드렸냐면 네. 많은 성악가들이 네. 유시빌링도 그렇고 분들리도 그렇고 다른 성악가들이 발성이나 그 기술 때문에 되게 소극적으로 은둔 생활을 했지만 스테파노는 인간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다 하면서 발성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네.
기존 이탈리아 발성을 넘어서는 예. 그런 기술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었죠. 사실 저희들 기술적인 발성법에는 네. 조금 위험한 발성을 많이 썼었거든요. 너무 많이 오픈을 한다든가 네. 그 발음을 너무 세게 한다든가 그리고 피아니시모를 가성대를 많이 쓴다든가 하지만 이런 레코딩이나 무대에서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크게 하다 갑자기 실처럼 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은 아마 이분에 나오는 성격에서 네. 아주 대담하고 네. 무대 공포증 같은 거는 뭐 신경도 안 쓰고 뒤집어지는 것도 다반사고요. 컨디션 안 좋은 올라서 그냥 노래 막 하고도 내려가고. 일시비올리하고 정반대 성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범하고 씨가도 담배도 계속 피우고 술도 계속 먹는데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뭐 아마 그 사건만 없었으면 더 오래 살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차를 오픈카 해가지고 뭐 네. 밀라노에서 뮌헨까지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통 성악가들이 뭐 요트나 오픈카나 자전거를 타면 안 되거든요. 특히 테너들은 바람을 맞으면 목에 큰 영향이 있는데 이분은 뭐 오픈카 타고도 공연하러 다니고 뭐 요트도 타고 라보엠도 녹음하러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자전거도 타시고 건강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생활도 일반 저희들 성악가들이 그렇게 파티 같은 걸 많이 하면 마리아 칼라스도 사실은 파티가 너무 많아서 건강을 잃었다는 뭐 자기 매니저의 그 자서전 나오는데 이분은 뭐 파티 같은 거는 밀라노 그 되게 유명합니다. 앞에 스칼라 앞에 공연 마치면 밤새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연도 해내고 그랬던 아주 타고난 건강 체질이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배워야 되는 성격인데 되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장점을 많이 발휘하죠. 좀 특이한 테너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네요. 예. 정말 이거는 뭐 하늘이 내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무소불위의 체력과 건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 함께 들어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이탈리아 노래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때고 이분 민용같이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피아니시모를 많이 쓰는 그런 곡도 아주 잘 불렀거든요. 뭐 다른 뭐 이탈리안 칸초네나 미뇨나 드라마틱한 아리아도 많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분의 아주 기술을 테너 오늘 테너 방송이니까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를 듣기 위해서 민용의 아리아 밧다리 디오 미뇽. 아디오 미뇽. 아디오 미뇽. 이 또마 앙브라스 또마의 오페라 미뇽 가운데서 아디오 미뇽. 미뇽 안녕.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입니다. Addio mignon, fa cuore, non lagrima, ne danni tuoi, presto passa il dolore, Dio ti consolerà, Dio ti consolerà. Possa tu ritrovar la tua terra natia, possa tu ritrovar fausta sorte in cammin. Tale lasciarti, o cara, io nutro in cor speranza di rivederti ancora. Addio mignon, fa cuore, non lagrima, Dio ti consolerà, saprò su te.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으로 아디오 미뇽 또마의 오페라 미뇽 가운데서 네. 들으셨고요. 원래는 이제 아듀 미뇽이죠. 그렇죠. 아디오 미뇽 쿠라즈 이렇게 프랑스어로 돼 있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나 독일어로 하면 네. 목소리가 이렇게 망가진다고 이탈리아 사가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음 같은 거를 다 이탈리아식으로 다 바꿔서 레코딩도 많이 했고 공연도 했고요. 어때 전성기 때 보면 성악가들 보면 네. 프랑스나 독일의 오페라로 가면 네. 프랑스나 카르멘도 네. 다른 사람들 다 프랑스어로 하는데 네. 성악가들 이탈리안 성악가 혼자 이태리 말로 하고 있고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델 모나코도 있었고요. 네네네네. 저도 좀 있었고 특히 저도 이제 바그너 가수로 넘어가려고 독일에서 이제 그 오퍼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비용이 이제 제 몸값이 올라가면서 그 프라이슈츠를 하고 네. 바그너로 넘어가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프라이슈츠까지만 하고 더 넘어가면 목이 상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로엔그린 할 뻔했네요. 연습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5, 6년 했는데 네. 제가 그 이유를 알았었어요. 이게 이탈리아어는 아에이우 위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의 모음 위주로만 노래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가사 전달이 안 되면 보통 이탈리아 극장에 가면 리브레토라고 네. 작은 가사집을 항상 팝니다. 주머니에 딱 그렇죠, 들어가게 그렇죠. 자막이 없을 네네네네네. 시대였으니까요. 그게 이제 문화가 돼서 다 가져가서 그걸 보면서 오페라를 듣기 때문에 그렇죠. 가사 전달은 사실은 아이유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발성법적으로 목이 상하지 않는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어 끈에 넘어가면 이제 그런 딕션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독일 지휘자나 연출자, 프랑스 지휘자 연출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문화권에 들어오면 발음으로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악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성악가들은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나라 그 언어로 많이 뭐 녹음도 이렇게 지금 녹음도 남겼지만 그렇게 했죠. 근데 옛날에 그 국립오페라단에서 레콩트 호프만의 이야기 할 때 그렇게 한번 이탈리아식으로 부르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테너가 그때 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이탈리아어로 그때 공연을 다 했기 때문에 호프만의 얘기를 호프만의 얘기를 이탈리아어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프로덕션은 프랑스 오리지널로 한다. 2주밖에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프랑스어를 조금 둥글게 뭉개서 이탈리아처럼 뭉개서 프랑스처럼 이탈리아어를 프랑스어로 그렇죠. 뭉개신 뭉개서 거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관객들은 뭐 괜찮았는데 그 프랑스에서 직접 온 주안 폴렉이라고 지휘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탈리아식. 하여튼 저는 그때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스테파노를 들은데 어떻게 이렇게 곱게 노래를 할까요? 다른 그 발성법에 관한 이야기를 스테파노 쪽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첫 번째 교수님들 얘기는 꼰대치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린다 이런 뜻인데 스테파노 같은 분은 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니시모라면 소리가 끊어지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걸 보통 저희들은 그게 겁나서 소리를 그렇게 빨리 못 줄이는데 이분은 확 줄여서 실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기술을 썼던 것 같아요. 테너의 진면목이네요. 그렇죠. 크레셅도 데크레셅도 그렇죠. 떼네레 시키는 건데 떼네레. 피아니시모를 시켰는데 그게 피아니시모 할 때 그걸 필라토라 그러는 실처럼 만든다는 뜻인데 지금 이 레코딩은 성공하는 레코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잘 하셨죠. 근데 다른 음반에 보면 실수하는 음반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소리가 끊어져서 중간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코벤트 가든에서 아마 포르자를 데스티노. 전 음반 녹음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실제로 실제로 하다가 본인이 조금 놓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성악가 중에 한 명이죠. 사실 그런 거 하면 간이 커야 돼요. 시도를 할 수 있는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성악가가 바로 주제페 디 스테파노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전에 남들은 다 프랑스어로 까르멘을 노래할 때 홀로 도온소스의 역을 맡으면서 이탈리아어로 불러버린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마리오 델 모나코. 또 이탈리아 테너 특히 성악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럼요. 스테파노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부는 평소 때 목소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다른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요. 항상 손에 이렇게 종이하고 펜을 들고 다니면서 필답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렇게 했고
이 사람이 또 만든 하석배 선생님하고 정반대네요. 아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죠. 전성기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뭐 무대에서는 그런 전문 가수는 아니니까요. 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 그 목 푼다고 예. 싹 와가지고 다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그 공연 하기 전에. 그는 경쟁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랬고,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델 모나코는 네. 텔레비전 보는 것도 소파에서 보는 것도 에너지 낭비를 해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눈에다가 네. 유리를 달아서 반사경을 달아서 안경을 만들어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이 사람의 생활을 그렇게 해서 필름으로 영화로 찍은 자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평소 때 어떻게 연습하고 네. 그 기록 영화로도 남아있는 아주 테너로서는 가장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뛰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음도 잘 안 나고 컨디션 조절도 실패를 많이 해서 이 컨디션이 난조가 심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뒤집어 보면 아마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 만약에 건강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셨다면 네. 스테파노처럼 네. 뭐 요트도 타고 오픈카도 타고 막 편안하게 사셨을 건데 스테파노는 좀 화려하게 살았죠. 그렇죠. 이분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정반대 길을 걸었고 레파토리도 정반대였고 이분의 특이할 점은 특히 나중에 이제 고음이 잘 안 나니까 작곡자들한테 고음을 좀 안 나는 곡을 써달라 해서 뭐 이분도 그랬고 카루소도 그랬지만 뭐 아드리아나 레쿠부나 페도라 이런 오페라가 나온 이유도 고음이 안 나오는 라 정도에서 고음이 나오는 그런 곡들을 선호하게 됐던 그런 상악가 중에 하나고 작곡자들도 이 사람에 맞춰서 곡을 쓰다 보니 점점 오페라가 이제 인기가 시들하게 됐던 그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탈리아 오페라가 테너에 고음 들어가는 게 그렇죠. 일이었죠. 그래서 하이시가 뭐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이제 이런 뭐 스테파노나 델 모나코나 코렐리 같은 사람들이 전성기가 끝나고 고음이 안 나니까 그만큼 스타성이 있는 상악가들이 안 나왔겠죠. 그 뒤로는 뭐 파바로티도 나오고 도밍고도 나오고 카레라스도 나왔지만 그때처럼 이렇게 화려했던 그런 뉴스거리를 주는 상악가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델 모나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정반대의 목소리, 드라마틱의 교과서, 황금의 트럼펫 뭐 이런 별명을 가졌던 델 모나코 음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가 정말 뜨겁게 부르는 그렇죠. 너무 꺼이꺼이 막 울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외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스테파노는 아주 귀공자스러운 아주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면 델 모나코는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저도 델 모나코가 너무 좋아서 수염도 똑같이 길러보고 사진도 똑같이 찍어보고 지금 가져온 음반에 델 모나코 사진 음반에 제 얼굴을 붙여놨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음반 자켓 보시면 제 얼굴을 붙여놨었어요. 마리오 델 모나코 멋있게 생겼죠. 수염 같은 게 남자들이 좋아하군요. 지금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느낌 그런 수염에 단신이었는데 보통 테너들이 키들이 저기 보여주시네. 키들이 작은데 키들이 작은데 제 얼굴이 붙어 있죠. 네, 여기서 좀 놀랍습니다. 단신인데 그런 그 자기 그 단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서 몸을 그렇게 만들어서 키는 테너들이 보통 이렇게 키가 크면 나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보통 테너들이 비슷한 체형 갖고 있거든요. 그 폐하고 성대하고 입하고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델 모나코 가장 근접했던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델 모나코가 이렇게 노래할 때 이 골라 이걸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골라 내리면서 거의 뭐 이렇게 자기가 그 기술이 골라주라는 기술을 썼었는데 그 기술이 본인한테는 어울렸지만 많은 동양인 테너들이 그때부터 목이 상하게 되는 그게 멜로디 발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시대에 델 모나코 때문에 한번 유행했던 그런 발성을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이비인후과도 많이 가야 되고 해서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오 델 모나코의 노래로 이 레온 까발로의 빨리아치 가운데서 이 빨리아초의 이 아리아 레치타르 의상을 입어라. 베스티라 주빠 의상을 입어라. 연극이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베르토 에르테가 역시 지휘하고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야, 정말 영웅적입니다. 비극이 뭔가 그죠? 네. 이게 몸 안에서는 자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적인 관계를 저질렀는데 그걸 알고도 연극은 시작돼서 무대를 올라가야 되는 남자의 네. 고민, 고통, 비극. 맞습니다. 근데 이 마리오 델 모나코는 스테파노하고는 정반대로 아주 맞습니다. 부인한테 충실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공연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아주 안정된 생활하고 예. 스케줄 관리도 아주 잘했고요. 뭐 보여지는 그런 예. 모습들도 보면 항상 신사 같았고 사진에 보면 항상 정장 양복 차림에 네. 예, 리허설도 그렇게 양복 입고 와서 하는 오. 예, 그런 사진 남아 있습니다. 좀 정말 마리오 델 모나코의 오텔로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고의 오텔로 사실은 아닌가. 그 오텔로 지금 티토 고피랑 한 오텔로, 네네네. 마리아 칼라스랑 한 오텔로 이런 보면 다 명작으로 남아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오텔로로서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연을 많이 남겼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연을 하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프로덕션이 이제 사라지고 네. 플라시도 도밍고 그때 젊었을 때죠. 30대 한 네네. 70년대 초니까 예. 플라시도 도밍고가 오텔로 했는데 오텔리노 애기 같은 작은 오텔로라고 오텔로. 예, 막 평론가들이 네. 엄청나게 뭐 하여튼 안 좋은 말을 쏟아냈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던 걸 지금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도밍고가 이제 도밍고 아주 그 뛰어난 분입니다. 네. 언변이 뛰어나서 네. 델 모나코는 이미 죽었다. 음. 그렇다고 우리가 오텔로를 안 할 것인가? 오텔로를 해야 되니 내가 올라왔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나중에 델 모나코처럼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오텔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지금은 또 예. 오텔로로서 그것도 모델이 됐던 그럼요. 이런 도밍고 아주 멋있는 오텔을 또 해냈었죠. 도밍고의 오텔로 정말 영화로도 나오고 프랑크 맞습니다. 제피렐리 네. 하여튼 뭐 최고의 오텔로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델 모나코를 뭐 따라갈 만한 오텔로는 뭐 지금 없죠. 그렇죠. 예, 마지막 예, 맞습니다. 오텔로로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 아라이사 예.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텐데 멕시코의 테너입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지역을 맞춰다 보니까 네. 이 한 분이 올랐는데 델 모나코가 들으면 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 대표 그렇죠. 중남미.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너들은 이제 기술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예. 전 세계적으로 테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탈리아를 떠나서 독일에도 북유럽에도 네. 한국에도 많이 나왔고 네. 일본에도 많이 나왔고 중국에도 나왔는데 특히 멕시코하고 라틴 밑에 남미 쪽에 많은 테너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란치스코 아라이자를 테너를 들 수 있겠죠. 이분도 목소리보다는 외모하고 레코딩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이분의 레코딩을 듣고 외모를 보고 너무 사랑에 빠졌는데 실제로 듣고는 조금 의아해했던 그런 목소리인데 아마 이게 저희들 계속 이 레코딩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겠나. 그 메트로폴탄 오페라에서 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그 캐틀린 베트라고 나왔던 예. 그 타미노 그게 네.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타미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화배우 같은 외모를 가지고 오,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목소리도 아주 작은 목소리인데 어둡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 아마 또 특이한 어. 그런 캐릭터로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목소리 약간. 아, 그렇죠. 예. 예전 같은 뭐 그런 성악가 그 프리츠 분들리 같은 느낌 아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멕시코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라메. 그렇죠. 후라메의 뜻은 진실입니다. 진실. 예, 보통 이 성악가들이 유명한 성악가는 그 지역 그 나라 음악이 또 인기를 끕니다. 카루소 때문에 나폴리 칸초네가 유명해졌고요. 그 후라메 같은 네. 멕시코 곡도 아마 그렇습니다. 아라이자 같은 사람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제 그 후라메 뭐 네. 롤란도 비아손도 참 잘 부르고 아, 그렇죠. 뭐 예. 정말 그 훌륭한 멕시코의 노래인데요. 네. 자, 이 곡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진실을 함께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테너를 이렇게 네. 이 시간에 하기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야.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자료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또 예. 중간중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변함없이 나와주시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하여튼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오늘 최고의 테너, 세계적인 테너였던 그렇죠. 예. 테너의 하석배 우리 계명대 음대 학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행정 업무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베. Todos dicen que es mentira que te quiero, porque nunca me habían visto enamorado. Yo te juro que yo mismo no comprendo el por qué tu mirar me ha fascinado. Cuando estoy cerca de ti estoy contento. No quisiera que de nadie te acordaras. Tengo celos hasta del pensamiento que puedo recordarte a otra persona amada. Júrame que aunque pase
pensar en el amor ni en la caricia, porque siempre había creído firmemente que el amor es martirio de la vida. Mas te vi desde ese mismo instante, comprendí que había perdido la partida.